그럼 향후에 금리 내릴 건데 집값 오르겠네? 아니, 금리를 왜 내리겠습니까? 전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워낙 갭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중에서 38%가 대출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상승할 여건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다. 쉽지 않다. 자, 이번에 그 한은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죠. 네. 그리고 뭐 슬슬 하반기 좀 지나면서 이제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금리가 높아서 대출 받으신 분들 좀 고생하더라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금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도가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금리를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금리는 최근에 확실히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그 대출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올랐죠. 반대로 해서 코로나 끝나니까 사실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리를 보실 때 꼭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돼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이 중간 단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금리가 인하돼도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면,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띄워놓고 얘기를 해요.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이야. 금리 인상은 집값 하락이야. 이렇게요. 아닙니다. 금리가 인상돼도 주택 수요가 오르면요, 집값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2012년부터 뭐 한 2014년까지, 2011년, 12년, 13년, 14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썩 좋지 않았는데 하락하고, 그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금리를 내려도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이 가운데 요소, 즉 주택 수요와 그리고 뭐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걸 연결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도식화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향후에 금리 내릴 건데 그러면 집값 오르겠네? 아니, 금리를 왜 내리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고 수출 감소하고 그렇지. 내수 경기 안 좋고 막 실업률 증가하고, 그래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집을 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반대로 막 금리가 오르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막 수요도 증가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금리가 인상하는 거라면, 금리가 올라도 집값은 오르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하고 바로 연결돼서 보시 말고 주택 수요하고 연결을 꼭 하시라.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에서 동결되고 인하되더라도 저는 경기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저는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이미 이제는 금리 격차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한국은 수출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환율에 되게 민감한. 그렇죠. 요새 그런데? 다시 1,330원을 지금 맞습니다. 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더 내리진 않는다면 이렇게 금리 차를 계속 유지하기가 과연 쉬울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는 부동산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그 중간 단계를 제거하고 보지 마시라. 금리가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리 가지고 이게 스톱됐다 혹은 뭐 오히려 인하한다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해져서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을 결정하니까, 오히려 지금은
금리의 영향도가 저는 좀 줄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간은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컸다면, 즉 금리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 이제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뭐 얘기했듯이 전세가 되겠죠. 사실 이번에 그 광순의 복덕방 네. 여기 4호에서도 전세를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또 전세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향후 한 2, 3년간 이제 올해를 포함해서 한 내년 뭐 이때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인으로 전세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세 시장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가능성. 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전세 가격 변동 때문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면서 가격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전세를 향후 2년간은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세를 본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전세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전세의 그 전세 가격의 급변동. 등락? 예, 예. 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전세 가격이 앞으로 이미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 수요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가 줄어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하락하겠죠. 이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로 집을 사놓은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분들이 이제는 전세를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족한 만큼 또 돈을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 갭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그동안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전세를 끼고 사놨는데 이자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제 돌려줄 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는 그걸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거나 이런 과정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된 거에 노출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집을 그렇게 투자 목적으로 갖고 오신 분들은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대출을 받든지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 하락이 매물의 증가를 일으켜서 집값의 하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그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또 제대로 대출 이자를 못 낸다고 했을 때는 그게 또 금융위기, 그러니까 은행권에 또 이게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실화가.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향후로 2, 3년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런 영향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벌어져 있는 여러 현상들, 뭐 금리 인상 아니면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요소들로 이미 집값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게 앞으로 더 위기가 상황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위기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변동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변동 요인은 금리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변동 요인은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워낙 갭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잠깐 이제는 제 레포트 한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이제는 이게 한국에서 집을 살려면 비싼 집을 살고 좋은 지역에 살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한 거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뭐냐면 나는 전세금을 이용해서 이 집을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대보증금 승계 건수라는 걸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비율이 높다는 건 갭 투자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했는데 일어난 곳이 경북 구미고요. 집을 산 사람 중에서 67%가 갭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 용산구인데 여기 67%예요. 57%. 그 다음에 뭐 경남, 김해, 경기, 성남, 중원 이런 데가 거의 40% 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 중에서 40% 이상이 다 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수요가 증가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갭 투자도 많이 했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하워드 막스 투자의 대가인데 네. 앞으로 수개월 내에
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어떤 경고성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부동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점점 이 뭐라 그럴까 공감대가 점점 확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이미 많이 빠져 있거나 또 빠져가고 있는 부동산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네들의 문제로 끝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금 미국의 문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돼 있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많이 돼 있어요. 대출이 많이 된 자산인데 부동산 있는 게 기본적으로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당 가격이 크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일어나죠.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가 큰 자산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심각한 게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실률이요 거의 20%대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측면인데 거기는 오피스 빌딩에 20%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아놨는데 거기서 이자를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상환 요구가 생겨나고 그러면 내 돈 돌려줘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그런 문제가 한국의 주택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따지면.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전제했듯이 부동산을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이 민감도가 큰 겁니다. 거시경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적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갑자기 수요가 확 위축이 돼요. 누가 그 집을 사겠어요? 그런 네. 뉴스가 막 쏟아져 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한국의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뭔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다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게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두 가지 원인이죠. 그냥 경기 침체하고 어려우면 극복해낼 수 있는데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상황에서 침체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 속에서 침체가 안 오면 그 금융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을 할 여력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뭐 빨리 올려 나가게 되면 빠르게 물가도 안정될 거고 시장이 이제 안정될 수 있다는 건데 물가는 안정시켜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니까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그렇죠. 돈을 재정 정책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라 할까요? 이게 긴축된 금융 정책도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지금 진퇴양난에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대책이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더 위험한 상황이죠. 불확실성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예. 그래서 아예 자산 가격이 확 빠지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산 가격은 높죠. 정책은 뭐 이걸 할 수도 없고 저걸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일단 뭐 부동산 PF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격들의 미분양 문제가 됐든 네. 아니면은 뭐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들의 대책 이러한 총체적인 게 자꾸 빨리 어떤 골문 게 상처가 딱 터지고 그걸 아물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상처를 크게 만드는 자꾸 지연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사실 딜레마죠. 그거를 터트려서 회복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시간을 좀 가지면서 소프트 랜딩 시키는 게 중요한 거냐.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크냐라는 거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엄청 커요. 감당할 만하지 않은 만큼. 그러면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빨리 터트리는 게 좋겠다. 종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지만 너무 적으면 빨리 터트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 규모의 문제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쨌든 좀 이렇게 연착륙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해보고 상황을 점검해 볼수록 참 불안한 상황인데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럴 때 갭 투자하시는 분들 아까 얘기했던 14.1%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하시는 투자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상황은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안 빠질 때 매매 가격이 빠질 때가 사실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집을.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만약 버텨주거나 올라가면 오케이인데. 그건 너무 좋은 거고. 그때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만기가 안 돼서 고정돼 있는 거지 만기가 되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하여튼 갭 투자라는 게 뭐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정상적인 어떤 투자 방식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시기적절하냐 이 문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좋다 나쁘다라는 자산 시장하고 투자 시장에서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이렇게 갭 투자하는 걸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 대신 그걸 감내할 수 많은 수준으로 해야죠. 안 되니까 지금 전세 사기라든가 뭐 깡통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내하지 못하는 갭 투자들은 진짜 나쁜 거죠. 근데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되면은 그래서 선한 임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에 그런 그 임대차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갭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 지금 그 이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상황을 좀 보기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그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은 워낙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어서 요 자료를 보시면 일단 저희가 서울을 제외하고 갭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그동안 한번 봤어요. 경기 성남 중원, 인천 남동구, 인천 계양구, 부산 수영구, 뭐 경기 일산서 뭐 이런 지역인데 대부분 뭐랄까요? 그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 그러니까 갭이 적게 들어간 지역이 갭 투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저 갭 투자가 많다라는 저쪽 지역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집값이 앞으로 가장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을 지역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서 갭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나쁜 상황이니까 더 빠질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뭔가 이제는 변동성을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더 키울 수 있다. 갭 투자 비율이 높으면. 지금 전세 가격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일단은 보는데 한 어느 정도나 빠질까? 일반적으로 이런 하락 구간에서의 그 하락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잘 보시면 2011년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를 돌려줄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2020년도에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리고 2021년도에도 많이 올라서 굉장히 최근 2년간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전세 가격이 최근 뭐 2020년과 2021년도에 많이 올랐는데 그때 오를 때는 저금리고 전세담보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정부에서도 뭐 그 전세대출은 좀 완화해 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급증했습니다. 최근요 한 3, 4년간 100조 원이 증가했어요. 아, 많이 증가했네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중에서 38%가 대출이에요. 아, 크네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전세를 한번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연장할 때 잘 안 빠져요. 왜냐면 그만큼 이사 비용이라든가 마찰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주변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면 아유 그냥 눌러 살죠 뭐 조금만 저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임대인 분들이 아 그러면 전세 가격 조금 안 돌려주는 대신 도배세도 해드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애들도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무마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내 전세 보증금 중에서 30% 이상이 대출이에요. 갚아야지. 이자 안 내야. 이자. 그래서 만기가 되면 어떻게 요청? 무조건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 나 이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전세 하락폭이 더 큰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이게 적정 수준이 이걸 볼 때 어느 수준이냐? 저는 노력해서 20%대까지 전세 보증금에서 대출이 비중하는 것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2018년, 19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 서울 반포자이의 30평대 전세 가격인데요. 잘 보세요. 2021년도에 이게 21억이 넘었어요. 전세 가격이. 근데 지금 10억입니다. 아, 많이 낮춰졌네. 거의 엄청 빠졌네. 5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가보다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이 10억 수준이 언제입니까? 2018년 수준이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의 집값도 역시 17년 혹은 18년도에 그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걸로도 들리는데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2021년도에 21억이나 22억의 전세 보증을 했잖아요. 이분들이요. 언제가 만기입니까? 2021년도에 했으니까. 2년이니까 3년. 올해. 올해가 그래서 하락이 제일 큰 거예요. 절대 금액이. 전국의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올해가 아주 괴로운 해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제가 제가 광순회 복덕방 4호 제목이 전세런입니다. 전세런. 네. 그래서 전세가 막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마치 뱅크런처럼 은행에서 돈 차가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금융권, 이 돈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사슬고리가 전체가 다 연쇄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장에서 뭐 전세라든가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금을 통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떨어진다? 그때 과연 집주인들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사실은.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 나는 2018년도에 계약했어. 어떤 그 자료를 보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계약하면 2020년도에 재계약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계속 올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금은요. 계속 갱신한다는 거고 연장 계약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값이 내가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안 팔면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세 가격 떨어졌을 때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무조건 깎아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면 뭐 새로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없지. 누가 예. 거기다가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제 역으로 반대 입장이네. 이게 기간이 돼서 나갔으니까 부동산 비하고 뭐 이런저런 계산하면 그냥 어떻게든 잘 무마시키는 게 여기서 협상하는 게 그렇죠. 훨씬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데 사실 그게 힘들다. 왜냐면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쉽게 말해서 그 돈이 대부분 내 돈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지금 이자 비용이 당장 나간다. 그렇지. 당장 그거에서 5천만 원 1억 깎아가지고 그거 저 대출 갚고 그렇죠. 이자 줄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가 올해부터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또 2021년도가 전세금이 가장 비쌌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올해부터 영향이 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 부분 참 이건 뭐예요? 실거래 건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과 21년도에 전세가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 규모예요. 2020년도가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게 이제 하락의 국면인 거고 2021년도가 만기가 돌아오니까 전국적으로 한 20만 호 이상이 전세금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상승할 여건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뭐 거래량 올랐다고 해서 막 시장에서 또 뭐 반등한다, 이제 뭐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썩 좋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우리 부동산 시장 현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나 아니면은 또 실제 이해 당사자이신 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 임대인이신 분들 아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막 얘기할 때 막 내 집 마련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차를 계약하거나 아니면 집을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할 때도 최소한 이런 부분에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지. 그죠? 그래야 그런 내 돈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었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것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아,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고, 아, 그래,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기도 좀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 미리미리 뭐 이렇게 임대인분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